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작품은요, 정말 특별한 시 한 편이에요.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가장 빛나는 정신을 노래한 시, 바로 이육사 시인의 절정입니다. 이 시를 다 읽고 나면 아마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이 피어날 수 있는지 그 인간 의지의 위대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를 보기 전에 우리 이 시인의 이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육사. 사실 이건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은 이원록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럼 이육사는 어디서 왔을까? 바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받은 수임번호 264번, 이걸 소리 나는 대로 읽어서 이육사라고 지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일제가 붙여준 어찌 보면 치욕적인 번호를 오히려 자신의 저항정신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삼은 거죠. 와, 정말 이 이름 하나만 봐도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그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이육사 시인은요, 아주 명망 있는 선비 집안의 후손이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친 그야말로 행동하는 투사였어요. 무려 17번. 17번이나 감옥을 드나들면서 그 모진 고문을 견뎌내셨고 결국엔 머나먼 타국 땅 베이징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이 시인의 치열했던 삶을 먼저 기억해야 해요. 자,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시의 첫 구절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의 시작 1년입니다. 여기서는 시 속의 주인공, 즉 화자가 얼마나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시인이 살았던 그 시대의 아픔이 시어 하나하나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매운 계절의 채찌개의 갈겨. 자, 매운 계절이라니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살을 애는 듯한 아주 고통스러운 겨울이 떠오르죠. 바로 이게 1940년대에 그 혹독했던 일제강점기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은 뭐겠어요? 당연히 그 시대의 가혹한 탄압과 시련이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휩쓸려 오다예요.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채찍에 맞아서 쫓기고 쫓겨서 북쪽 끝까지 어쩔 수 없이 매몰린 거죠. 굉장히 수동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화자가 마주한 첫 번째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땅 위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곳.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수평적 극한이라고 불러요. 지도를 쫙 펼쳤을 때 더 갈 데가 없는 땅끝까지 밀려난 거죠. 그 절박함이 느껴지죠. 그런데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땅에서는 더 갈 곳이 없는데 이제는 하늘마저도 화자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표현이 정말 절묘하지 않아요? 보통 하늘은 희망을 상징하는데 그 하늘마저도 지쳐서 끝나버린 아득히 높은 곳이래요. 근데 그 위는 또 어떠냐면 서리빨 칼날 진 그 위래요. 뾰족뾰족한 서리빨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 있는 곳. 와, 상상만 해도 발 디디기가 무섭고 아찔하죠. 자, 아까 땅의 끝인 북방이 수평적 극한이었죠. 이번에는 하늘의 끝인 고원, 수직적 극한까지 온 겁니다. 이제는 땅으로도 하늘로도 어디로도 피할 곳이 없는 완벽하게 고립된 상황에 처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죠. 북방에서 고원으로, 그리고 칼날 위로 이렇게 위기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걸 점층적 구조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 변화가 하나 나와요. 혹시 눈치챘나요? 1연에서는 채찍에 휩쓸려 왔다고 했잖아요. 수동적이었죠. 그런데 2연에서는 그 칼날 위에 스스로 서다라고 말해요. 서다. 이건 의지가 들어간 행동이거든요. 더 이상 도망치거나 휩쓸리는 게 아니라 이 극한의 현실을 딱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태도의 변화가 여기서 살짝 보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땅으로도 하늘로도 모든 길이 막힌 완전한 절망의 공간. 이속해서 화자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여러분,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나 졌어 하고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절박하니까 신에게라도 매달려서 구원을 청하는 그런 마지막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자는 지금 어때요? 그 기도조차 할 수 없대요. 왜?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으니까요.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마저 불가능한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이 순간, 이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극적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바깥의 시련, 외부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선이 화자의 깊은 마음속, 내면으로 확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시의 흐름이 바뀐다고 해서 시상의 전환이라고 불러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화자는 이제 눈을 감아요. 그리고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과연 화자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눈을 감았다는 건 외부 세계를 차단했다는 거죠.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갈 곳도 없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화자는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시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빛나는 구절, 이 시 전체를 꿰뚫는 놀라운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자, 여러분, 이 문장 어때요? 강철로 된 무지개라니? 뭔가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쵸? 이런 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이상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문장 안에 이 시의 모든 힘과 시인의 정신이 다 담겨 있어요. 한번 따로따로 생각해 볼까요? 강철하면 뭐가 떠올라요? 차갑고 아주 단단하고 무겁고, 그쵸? 바로 화자가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무지개는요? 비 온 뒤에 잠깐 나타나는 따뜻하고 아름답고 희망적인 이미지죠. 어때요? 강철과 무지개, 이 둘은 정말 하나도 안 어울리는, 완전히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딱 붙여놔서 오히려 그 속에 더 깊고 중요한 진실을 담아내는 표현 방법. 이걸 문학에서는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 방법이죠. 자, 그럼 이 역설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처한 이 겨울, 이 절망적인 현실이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건 맞아. 하지만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깨달은 거죠. 그 안에는 결코 부서지거나 꺾이지 않는 저 강철처럼 강인한 희망, 바로 무지개가 함께 있다는 것을요. 현실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정신의 힘으로 뛰어넘어서 이겨내겠다 하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인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정말 멋진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시를 다 살펴봤는데요. 이육사의 절정은 단순히 일제강점기 때 쓰인 저항시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깊은 울림과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바로 극한의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발견해내는 그 놀라운 힘이에요. 현실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려는 강인한 의지. 어쩌면 고통이라는 건 우리를 그냥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성찰로 이끄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어두울 때 역설적으로 가장 강한 빛을 볼 수 있다는 진리를 이 시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육사 시인의 절정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강철로 된 무지개는 무엇인가요? 살면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 시를 통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시간이 될 때 시 전체를 다시 한번 조용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는 또 다른 감동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